하는 글을 남기고 잠적했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서울의 한 모텔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잠적 사실을 처음 신고한 신 전 사무관의 지인은 신 씨가 고민한 내용을 아는 선에서 내일 모두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 수사관 측은 본인이 작성한 첩보 문건 100여 건을 준비해서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레이더로 조준했다는 주장을 일본 측이 해를 넘겨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신년 인터뷰에 이어 우익 정치인들의 위협 비행의 증거를 대라고 나섰습니다. 지난 2009년 삼성 차명 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놓고 당시 금융위와 국세청이 책임을 떠미는 모습이 담긴 공문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금융위는 과징금을 거뒀느냐고 물었고 국세청은 금융위가 판단하라며 이른바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서로 미루는 내용입니다. 국내 2위 침대업체인 시몬스의 대표가 필리핀 여성을 가사 도우미로 불법 고용해서 집안일과 딸의 영어 교육을 시킨 정황이 담긴 문건을 JTBC가 확보했습니다. 또 회사 돈으로 해외에서 주방 가구 등을 수입해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한강에 투신한 20대 여대생이 구조 요청을 했는데 119 대원이 장난 전화처럼 취급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여대생은 사흘 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JTBC가 당시 신고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중국이 오늘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달 뒷면으로 가면 통신이 끊어지는 기술적인 난관을 극복한 결과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대리운전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들이 겪는 이중고, 삼중고의 부담이 고객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벌였던 두 사람의 뉴스가 오늘 하루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기재부가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박했다는 주장을 폈던 신재민 전 사무관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면서 잠적했다가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은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두 인물에 대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 전 사무관은 경찰의 추적 끝에 신고 4시간 만에 근처 모텔에서 발견됐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모텔 앞에 도착하고 뒤이어 구급차도 모텔 안으로 들어옵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태운 구급차가 곧바로 병원으로 출발합니다. 신 전 사무관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아침 8시 20분쯤이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이 예약 전송한 휴대전화 문자를 받은 대학 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문자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고시원 출입문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고시원에서 신 전 사무관이 직접 쓴 3장짜리 유서와 친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휴대전화기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신고 4시간 만에 인근 모텔에서 신 전 사무관을 발견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어제 오후 3시 서울 역삼동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고시원으로 돌아왔고 이후 자정이 넘은 시각에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발견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실종 신고 반나절 만에 발견됐습니다. 잠적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내 경찰이 대거 출동해서 위치 추적에 나섰는데 신 전 사무관이 접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IP 주소를 추적해서 결국 찾아냈습니다. 첫 실종 신고부터 발견까지 긴박했던 상황을 최승기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지 약 20분 뒤 경찰이 주거지인 서울신림동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신 전 사무관은 없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내경찰서 서장들에게
일제히 신전 사무관을 찾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관할서인 관악경찰서뿐 아니라 인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강력팀 등이 동원됐습니다. 경찰은 고시원 인근 CCTV는 물론 투신 가능성을 감안해 한강다리 주변 등을 확인하면서 추적에 나섰습니다. 한때 실종자가 신전 사무관과 동명이인이라는 인터넷 보도가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오전 11시 19분쯤 고려대 커뮤니티에 올라온 신전 사무관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었습니다. 글쓴이는 지금 모텔에 있다면서 그냥 나라가 좀 더 좋아지길 바랐을 뿐이었다고 썼습니다. 경찰은 이 글의 인터넷 IP 주소를 추적하고 인근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2시 40분쯤 서울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신전 사무관을 발견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예, 신 씨가 무사히 돌아오자 누구보다도 가슴을 쓸어내린 쪽은 물론 가족이었겠지만 기획재정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식을 듣고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신 씨의 지인들은 내일 호소문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대한 취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어서 오늘 신 씨 행방을 추적한 서울 관악경찰서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예, 최규진 기자, 경찰에서도 신 전 사무관의 상태를 계속 파악할 텐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고 합니까? 네, 신 전 사무관이 봉천동 모텔에서 구조된 직후 차로 10분 거리 내에 있는 가장 가까운 서울 보라매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전 사무관은 이후 이곳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응급실에서 4시간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후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서 다시 다른 구급차를 타고 지금은 서울 바깥에 있는 한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받고 있습니다. 예. 자,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의료진은 치료에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요? 네, 병원 관계자는 이송 당시 신 전 사무관의 상태 의식은 양호했다면서도 다만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역시 신 전 사무관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입장이 있습니까? 네, 우선 신 전 사무관이 무사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무사해서 다행이다, 눈물이 날 지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신 전 사무관이 펼쳐왔던 주장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자, 신 전 사무관의 지인들이 내일 호소문을 발표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대학교 지인들은 이르면 내일 오전 호소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호소문을 내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지인들 중에서는 신 전 사무관이 유서 형식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최초 신고자 이모 씨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 씨는 취재진에게 신 전 사무관의 순수한 의도가 왜곡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서 내일쯤 다시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기자였습니다. 자,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을 놓고 그동안에 여야는 연일 부딪혀왔습니다. 오늘 이 일을 놓고도 여야는 다른 반응을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에게 든든한 언덕이 되겠다 하면서 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안전하게 발견돼 안심이고 쾌유를 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익 제보자에게 재갈을 물리지 말라며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적극 엄호했습니다. 결국 저희 당이 더 든든한 당이 돼서 이 정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분들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될 수 있도록. 한국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대여 공세에도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신 전 사무관이 안전하게 발견됐다는 소식에 안도감을 나타냈습니다. 대변인 논평을 통해 빠른 쾌유를 빈다며 경찰 당국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는 일축했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재민 씨의 극단적 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다시금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인간적 도리도 아닙니다. 바른미래당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모욕과 겁박을 중단하고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했고 민주평화당은 신 전 사무관 제보가 사실이면 공공부문 개혁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한편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자유한국당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 오후에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까지 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오후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겠죠? 네, 검찰 조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해서 지금 7시간가량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조금 전에 아까 저녁 식사를 바깥에서 했고요. 지금은 검찰청사 9층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주된 조사 내용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을 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입니다. 예, 아마 지금 화면은 저녁을 먹으러 나왔다가 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 수사관이 공개적으로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수사관은 오늘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을 펼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예. 네, 김 수사관은 또 청와대에서 공직자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 등을 감찰하고 사생활도 감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달리 청와대는 휴대전화 조사의 경우 공직자들의 동의서를 미리 받았고 사생활 감찰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 자, 앞서 김 수사관 변호인이 사임했지 않습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은 이제 혼자 조사를 받고 있나요? 아닙니다. 일단 김 수사관을 변호했던 석동현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을 지낸 것이 논란이 되면서 어제 사임을 했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변호했던 이동찬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또 오늘 검찰청 앞에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엄마부대 회원들이 모이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김 수사관에게 이 정의가 살아있다 힘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된 것은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목록입니다. 일단 제목만 있고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아직 전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JTBC의 취재 결과 김태우 수사관 측이 오늘 해당 문건을 갖고 검찰청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9일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목록 100여 건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날 해당 목록 등을 토대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민간인 사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문건 내용은 지금까지 전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수사관을 조사했던 대검 감찰본부가 확보한 문건은 대여섯 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태우 수사관 측은 목록에 나와 있는 문건을 들고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USB에 담거나 일부는 출력본 형식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문건의 내용을 파악한 뒤 민간인 사찰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문건의 조사에 따라 이번 수사의 방향이 잡힐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예,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레이더로 조준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일본 측이 해를 넘기면서 반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 신년 인터뷰에 이어서 이번에는 우익 정치인들이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했다는 증거를 대라면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서령 도쿄특파원입니다. 사토 마사히사 외무성 부대신이 3일 오전 트위터에 올린 내용입니다. 자위대 초계기는 금지 비행의 5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았다면서 위험한 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마다 히로시 방위성 정무관도 자위대기가 저공 비행을 했다는 증거를 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국방부가 아베 총리의 인터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내자 곧바로 반격에 나선 겁니다. 두 사람은 각각 외무성과 방위성의 고위 관료이면서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사토 부대신은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온 대표적인 우익 정치인입니다. 지난달 말 자민당 국방부회에서 해군 함장의 처분과 한국 측의 사죄를 요구하는 등 줄곧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야마다 정무관 역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 대응에 대해 제정신이 아니라는 망언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예, 리포터에서 보신 것처럼 일본은 2주 넘게 지금 반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도쿄를 연결하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 자, 지금 도쿄 시내를 생방송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어디 앞에 나가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 일본 국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새해 첫날에 아베 총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외교안보부처의 고위급 강요까지 아주 그 총공세에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고 또 집요해 보이기도 하죠. 네, 사토 마사요시 외무성 부대신은 인터넷 TV의 토론 프로그램에도 출연해서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되려 한국 측이 말을 바꿔가면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맞섰는데요. 이렇게 한국 측을 집요하게 공격함으로써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최근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파구로 삼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최근 일본 언론들은 이 한국 내에 반일 감정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갈등의 원인을 한국 측에 돌리고 있는 건데요. 레이더 문제에서도 한국 측에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이슈를 만들어가고 있어서 같은 맥락이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은 이제 북한을 지지율 결집의 소재로 활용해 왔는데 이젠 한일 갈등으로 지지율을 만회하겠다는 전략 이렇게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정책 강행 등으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최근 37%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가 직접 이 동영상 공개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자위대의 역할을 부각시킴으로써 현재 아베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 구조 개헌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동해를, 그러니까 독도를 포함해서 동해를 분쟁 수역으로 삼으려는 의도,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번에 이 논란이 된 대화태 어장 부근은 공해상인데 일본 측은 이 배타적 경제 수역과 근접한 일본 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분쟁 수역으로 부각시킬 경우 이 독도 문제 등으로 국제적인 이 논란거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문제를 시끄럽게 만들었다는 분석인데요. 이번에 이 방위성이 공개한 동영상에 영어 자막을 넣은 것도 다분히 국제 여론전을 신경 썼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쿄 시내 일본 의회 앞에서 윤소련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 죽음의 한국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시작해서 이르면 한 달 안에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자국 기업의 손해가 발생하면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일본 매체에 밝혔습니다. 일본의 한국 기업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법률 전문가들은 일본 측의 대응은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백종우 기자입니다.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단은 일본 측에 지난해 12월 24일까지 배상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신일철 죽음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인단은 지난해 말 포스코와 신일철 죽음이 합작한 회사인 P&R 주식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신일철 죽음이 지분 30%, 약 110억 원어치를 갖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한 달 내로 압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외무성 관계자는 자국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경우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아사히 신문에 밝혔습니다. 앞서 고노다로 외무상은 국제재판을 포함한 수단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 내 한국 기업에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는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강제징용의 경우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소송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룰 사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일본 내 한국 기업에 대해 대응 조치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자신이 아니었으면 아시아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늘 하는 얘기긴 하죠.
트위터로 김 위원장과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조만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새해 첫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A4 크기의 종이 한 장을 들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라고 밝혔습니다. I just got a great letter from Kim Jong-un, and those few people that I've shown this letter to, they've never written letters like that. This letter is a great letter. 전날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평가한 데 이어 너무 머지않은 미래의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Deals are deals. You never know. We'll set that up. We'll be setting it up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자신은 서두르지 않겠다며 속도 조절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협상의 동력은 살리지만 협상의 주도권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를 계기로 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실행 조치와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를 어떻게 절충하고 매듭짓느냐에 따라 실제 회담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을 조건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모여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기업인들은 다음 주에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귀추가 지금 주목이 되죠. 박현주 기자입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가 북한 신년사 후 첫 회의를 열고 오는 9일쯤 정부에 방북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공단이 갑자기 폐쇄되면서 남겨두고 온 시설과 장비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작년에 평창올림픽이 그렇게 되었듯이 올해는 화두가 개성공단이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기업인 150여 명 규모의 방북단을 꾸려 신청서를 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협회 측은 이미 방북을 위한 모든 준비는 마쳤으며 남북 합의만 이뤄지면 이달 중 방북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공단 폐쇄 후 처음으로 시설 점검이 이루어지면 시설 개보수, 투자 유치, 북한 근로자 고용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2019년 상반기 내에는 재개가 돼야 되지 않나. 반드시 열려서 우리가 들어가서 원래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통일부도 기업인들의 방북 자체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북한 신년사 이후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게 된다면 이거 뭐 굉장히 큰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게 본격적으로 또 실효성 있게 논의가 될 수 있을지 이것이 문제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 취재 기자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소현 기자가 취재하고 와 있습니다. 우선 대북 제재가 걸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개성공단 재개가 그게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과거로 돌아가서 먼저 개성공단이 폐쇄된 건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2월입니다. 예. 당시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상황이 좀 변했습니다. 국제 제재로 폐쇄한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 북한으로부터의 섬유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가 강화돼서 상황이 좀 달라졌죠. 예. 그런데 제재를 완전히 풀지 않고도 미국 측이 상응 조치로 검토할 수 있는 카드라는 게 정부 핵심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 제재를 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결국 국제 제재라는 건 미국과 풀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예. 그런데 2007년 한미 FTA를 보면 한반도 역외 가공 지역 위원회를 만든다는 조항이 있는데 예.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서 똑같은 혜택을 적용할지를 한미 간에 협의할 기구를 만들자는 겁니다. 예. 그 조건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 관계에 끼치는 영향, 노동 기준 충족 등입니다. 예. 즉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이 조항을 활용해서 제재를 완전히 풀지 않고도 제재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예. 그 비핵화가 물론 뭐 완전히 진행이 되면 제재가 공식적으로 풀리겠지만 그 전 단계에서 그 비핵화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진행된다라는 것을 한미 간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게 되면 그 단계에서도 완전 제재를 풀지 않고서도
이 개성 문제는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란 얘기죠? 네,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2016년 2월 이후에 미국의 독자 제재 또 유엔 제재가 크게 아무튼 강화돼서 상황이 좀 다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상황하고는. 네, 그런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북한과의 합작을 금지한 제재가 대표적인데요. 예. 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북한에서 토지 이용권을 받아서 우리 기업이 운영하는 거라 저촉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예. 어쨌든 경제적 혜택이 북한 측에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의 대상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자, 금강산 관광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네, 일단 유엔이나 미국 독자 제재 중 어떤 것도 관광을 금지한 건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 문제는 벌크 캐시, 대량 현금 제공을 막은 건데 얼마를 벌크 캐시로 볼 거냐가 애매하고 예. 또 예전처럼 1인당 얼마씩 한꺼번에 돈을 건네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이 하듯이 개인이 관광비를 지불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금강산 관광사업 관계자는 이게 명확히 제재에 걸려서라기보다는 경협의 상징이라서 당국 간 합의 없이는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자, 그러니까 개성공단도 금강산 관광도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에 여전히 달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네, 그렇습니다. 예. 정부 외교 안보 라인의 고위 관계자는 현재 북미 간 접촉이 지난해 말보다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 북한이 미국 측에 좀 더 진전된 비핵화 안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카드를 함께 꺼내고 신년사에서도 이를 공개적으로 밝힌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괜히 그것이 신년사에 끼어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아, 그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김소현 기자였습니다. 예, 북한의 조성길 주 이탈리아 대사 대리가 최근에 잠적한 뒤에 망명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5년 이탈리아에 부임한 조성길 대사 대리는 임기 만료 직전인 작년 11월 초에 부인과 함께 공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조 대사는 우리나라가 아닌 제3국으로 망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다, 위기 부풀리기다. 경제 문제를 놓고 여야가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죠. 어제 뉴스룸의 신년 토론 주제도 바로 경제였습니다. 패널들은 상황이 어렵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이른바 경제 위기론과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놓고는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토론회 주요 장면을 송지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화두가 돼왔죠.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이냐를 놓고 패널들은 초반부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생산, 투자, 고용 모든 게 다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내년에 좋아질 게 없다. 실물 경제는 암울하다. 정부가 이런 어떤 경제 현실의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과장되고 왜곡되면서 유시민 작가가 경제 위기를 부각시키는 뉴스들이 오염됐다고 표현하자 공방의 수위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보수 기득권층의 이념 동맹 또는 이해 동맹,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과 똑같은 것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고 저는 봐요. 민생지수가 나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위기라고 하는 것이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가계가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은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 번도 증가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 유 작가는 가계의 부족한 소비 여력을 키워줘야 경제 문제가 풀린다면서 정책 기조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 시장소득의 불균형을 바로잡음으로써 국민경제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이 시도를 전부 지금 좌파 정책으로 몰고 JTBC 송지혜입니다. 예,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은 왜 유독 삼성 앞에서는 작아졌는가? 이 질문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JTBC는 2008년 금융위가 일선 세무서에 내려보낸 황당한 공문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차명 계좌도 실명 계좌라 과세할 필요가 없다. 앞뒤가 맞부딪히는 모순이죠. 이런 유권 해석이 담긴 이 공문은 10년간이나 삼성의 과세를 막는 방어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과징금입니다. 삼성 차명 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놓고 당시 금융위와 국세청이 이른바 폭탄 돌리기를 하는 공문을 저희 JTBC가 입수했습니다. 금융위는 국세청에 삼성의 과징금을 걷었느냐라고 물었고 국세청은 과징금 대상이 맞는지 금융위가 판단하라. 이렇게 서로 미루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
2008년 4월 삼성특검은 1000개가 넘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를 발표했습니다. 1년 뒤인 2009년 10월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실명제에 따라 차명 계좌에 과징금이 징수됐는지 묻습니다. 안 됐다면 금융위 판단은 뭔지 의견을 달라고도 했습니다. 금융위는 국세청에 경제개혁연대의 질의서를 그대로 넘기며 과징금을 징수했는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국세청은 유독 특검 발표가 있던 2008년부터는 삼성뿐 아니라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차명 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국세청은 다시 금융위에 답을 달라고 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국세청의 공문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가 과징금 대상인지 금융위가 조속히 회신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자 금융위는 하루 만에 국세청에 그리고 경제개혁연대에는 이보다 보름 뒤에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고 각각 답을 했습니다.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만 확인되면 실명 전환이나 과징금 대상이 아니다. 즉, 차명 계좌도 실명 계좌라는 취지의 해석과 함께였습니다. 과징금 대상인지 판단해야 할 금융위, 징수 업무를 맡은 국세청이 삼성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책임을 넘겼던 모습이 오고 간 공문에 고스란히 담겼던 겁니다. 삼성의 차명 계좌에 대한 과징금은 지난해 법제처가 과징금 대상이 맞다고 판단하면서야 10년 만에 부과됐습니다. 금융위원회 2009년도에 잘못된 과징금에 대한 유권 해석이 금융정의,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아주 큰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와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새벽에 석방됐습니다.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 우 전 수석의 신병과 관련해서 합쳐서 진행되는 두 사건의 2심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서울구치소를 나옵니다. 지난 2017년 12월 구속된 지 384일 만입니다. 지지자가 준 꽃다발을 받고 미소를 짓기도 했지만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 전 수석은 구속기한이 끝나면서 풀려났지만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을 방조한 혐의와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앞서 두 사건의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고 2심 결과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2차장을 지낸 최윤수 전 검사장이 국정원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오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우 전 수석과 공모해 공직자 등을 사찰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불법 사찰 결과를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고엽제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보훈처가 이를 6달 동안 보류했다는 보도가 오늘 있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반대 등으로 미운털이 박힌 박 전 처장에 대한 적폐몰이가 이런 결정의 배경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보류된 건 맞지만 그 이유는 사실과 많이 달랐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박승춘 전 보훈처장은 지난해 7월 서울 북부보훈지청에 자신을 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1971년 소대장 근무 시절 고엽제를 살포했는데 이 때문에 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2달 뒤 신체 검사를 했고 다시 2달 뒤엔 상위 등급이 의결됐습니다. 그런데 보훈처는 의결 직후 유공자 심사를 보류하고 상위 등급을 의결한 지청을 감사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적폐몰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처장직에서 물러난 뒤에 유공자 신청을 했고 고엽제 피해가 인정됐는데 지난 정부 사람이라 일부러 배척했다는 겁니다. 보훈처는 규정대로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직이든 현직이든 보훈 공무원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 위주의 별도 심사위가 해야 하는데 지청이 이를 어기고 일반 심사를 했다는 겁니다. 보훈처 차장이 책상을 나르다 디스크가 터졌다면서 유공자가 됐다가 적발된 2007년 가짜 유공자 사건으로 생긴 규정입니다. 보훈처는 6개월째 보류됐다는 것도 틀린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1개월여 정도 보류했고
그동안 규정에 맞는 심사위 구성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오늘 중국이 인류 최초로 달 뒷면을 탐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달 뒷면으로 가면 통신이 끊어지는 기술적인 문제를 지구와 달 뒷면을 연결해주는 통신 위성으로 극복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중국 탐사선 창어 4호가 달의 뒷면 남극에 접근합니다. 고도 15km부터 초속 1.7km로 하강하던 창어 4호는 달 표면 100m 지점에서 속도를 줄여 표면의 장애물을 탐지합니다. 남극 근처 분화구인 폰 카르만 크레이터에 한국 시간 11시 26분 착륙에 성공하자 베이징 관제소에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이어 창어 4호가 촬영한 달의 뒷모습이 사상 최초로 인류에게 전송됐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지구와 달 뒷면 사이 통신이 불가능해 착륙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탐사선이 달 뒷면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지구와 교신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견우와 직녀의 만남을 도왔던 전설 속의 오작교에서 이름을 딴 최차오 통신위성을 띄워 지구와 창어 4호 간 통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창어 4호는 로봇 탐사차로 달 뒷면의 토양과 광물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2020년엔 창어 5호를 발사해 달 광물을 채집해 지구로 돌아온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이 달 뒷면 탐사에 성공하자 옛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이른바 스푸트니크 쇼크가 현실화됐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대형 침대 제작업체인 시몬스의 대표가 필리핀 여성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여성을 회사 직원으로 올려놓고 집안일과 딸의 영어 교육을 시켰다는 것인데 저희 취재진이 이와 같은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얼마 전에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일가와 닮은 꼴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필리핀 여성 A씨가 지난 2011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입니다. 국내 2위의 시몬스 침대에서 해외 마케팅팀 직원으로 일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듬해 작성된 출장 명령서엔 A씨가 시장 조사 등을 위해 미국 애틀랜타에 간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씨가 후임 도우미를 위해 썼다는 업무 인수인계 문서엔 자신이 본사 대표인 안모 씨 집에 살면서 초등생 딸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집 청소나 빨래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했다는 다른 도우미에 따르면 애틀랜타 출장도 안 씨 딸의 미국 연수를 따라간 거라고 합니다. 미국 가고 이러면 같이 따라가고 그렇게 하게 됐죠. 캐나다 갔죠. 주로 영어 외과니까 영어 얼마 다른다고요. A씨는 도우미 일을 그만둘 때까지 회사 돈으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서로 확인된 것만 1년간 2,900여만 원입니다. 취재진은 시몬스 침대 측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회사 측은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반복하면서 더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시몬스 침대 안 대표가 회사 돈으로 자택 인테리어 비용을 댔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시몬스 침대가 2년 동안 법인 명의로 수입한 물품 목록에서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조보경 기자입니다. 시몬스 침대가 법인 명의로 관세청에 신고했다는 2016년과 2017년 수입 내역서입니다. 2억짜리 주방 가구 세트와 6천만 원짜리 냉장고, 1억짜리 조각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물품을 수입한 시기는 안모 대표가 서울 삼성동에 집을 지을 때와 겹칩니다. 시몬스 침대의 전 직원 C씨는 안 대표의 자택 인테리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몬스 침대 측은 일부 인테리어 물품을 직영 매장에서 쓰려고 수입했다가 대표 개인 비용으로 다시 구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빙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얼마 전에 한강에 투신한 20대 여성이 물에 빠진 채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대에 나선 119 대원은
한강에서 수영하면서 전화를 하는 게 대단하다면서 마치 장난 전화를 받는 듯한 취급을 했습니다. 이 여성은 사흘 뒤에 한강에서 결국 숨진 채 발견됐는데 당시 119 신고 전화의 녹음 파일을 저희 JTBC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27일 새벽 한강에 투신한 최모 씨는 119에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가 한강이에요? 119 대원은 물에 빠진 채 전화하는 걸 못 믿겠다는 듯 묻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나요? 최 씨의 거듭된 구조 요청에도 재차 질문합니다. 내린 거예요. 뛰어 내릴 거예요. 최 씨는 가쁜 숨을 계속 몰아쉬며 말을 이어갑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119 대원의 대답은 비슷합니다. 아니 좀 대단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강에서 수영하시면서 이렇게 전화까지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해가지고. 결국 이 대원이 구조 출동 버튼을 누르면서 대원들이 출동했지만 최 씨를 찾지 못했고 사흘 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좀 버티고 있어라 하든지 아니면 수영할 줄 알면 좀 뭐 어떻게 뒤로 누워 생존 수영을 좀 하면 오래 견딜 수 있으니까 좀 그래라. 뭐 이런 정말 119 구급대원 같은 얘기는 하나도 없이 그냥 119 측은 신고 접수자의 태도가 무성의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투신자가 직접 신고를 하는 건 워낙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구조당국에 대한 아쉬움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출동한 대원들이 20분 만에 수색을 끝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은 주변에 있던 수십 대의 CCTV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수색을 이어갔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사건 당시 구조대는 한강 다리의 남북단을 오가며 2바퀴가량을 돈 뒤 20분 만에 수색을 마쳤습니다. 보통 사람이 물에 빠진 게 명확하면 야간이라도 최대한 오래 수색하고 날이 밝은 뒤에도 수색을 재개하지만 그러지 않은 겁니다. 마포대교에는 모두 25개의 CCTV가 달려 있는데요. 소방은 출동 당시 최 씨가 뛰어내린 장면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조당국은 유가족이 민원을 제기하자 사건 한 달이 지난 12월 21일 뒤늦게 당시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CCTV가 없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소방에서 다시 한번 본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거를. 그러다가 이제 발견한 것 같습니다. 또 출동 과정에서 구조대원과 최 씨 사이에 한 차례 통화가 연결됐지만 사이렌 소리 등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는 투신 시도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수방 측에 알리는 적외선 센서도 있었지만 역시 별다른 역할을 못했습니다. 구조당국은 출동 당시 신고가 들어오기 5분 전 분량까지 CCTV를 돌려봤지만 별다른 장면을 찾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적외선 센서는 외부 요인으로 잘못 작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시가총액 13조 원 규모의 게임 대기업 넥슨의 주인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업주인 김정주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분 전체를 인수합병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법조비리 사건 때 이른바 공짜 주식 논란으로 재판을 받기도 했던 인물이죠. 이것이 중국 업체로 넘어갈 수도 있어서 게임 업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바람의 나라, 메이플스토리, 서든어택. 넥슨은 한국 게임 시장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일본 시장에 상장돼 있는데 시가총액만 약 13조 원 규모입니다. 넥슨의 최대 주주는 지주회사인 NXC입니다. 김 대표와 부인 등이 NXC 지분의 98.64%를 갖고 있습니다. 이 NXC 지분 모두를 시장에 내놓기로 한 겁니다. 다음 달 예비 입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 대표는 대학 동창인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등을 공짜로 줬던 일 때문에 2016년 뇌물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회사를 안 하겠다라거나 쉬고 싶다라거나 그런 언급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도 받았다는 겁니다. 재판 중에도 김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 호빗을 인수하는 등 사업을 다각화해왔습니다. 공개 매각을 추진한 건 넥슨 같은 대형 업체를 인수할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의 텐센트, 미국의 EA 등 해외 기업들이 인수 후보로 거론됩니다. 중국에 넘어갈 경우에 큰 축이 하나 사라지는 거니까 한국에도 되게 게임 산업이 이 정도로 비전이 없나? 이런 느낌이
NXC 측은 일본 새해 연휴가 끝나고 도쿄 증권거래소가 개장하는 4일 이후 공시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해가 바뀌고 불과 사흘이 지났는데 전국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총 207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화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양양에서 난 산불은 20시간 동안 축구장 28개 면적을 태웠고 아직도 불씨가 살아날까 200여 명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어제 오후 산불 재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어젠 원주 중앙시장에서 불이 나서 수십여 명의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천안의 한 초등학교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학생과 교사 9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우선 정영재 기자가 천안 화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불꽃과 함께 철근 더미가 무너져 내립니다. 오, 뜨거워.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충남 천안 차암초등학교 증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꽃이 너무 거세가지고 그 불 활활 타는 그런 소리, 막 아이들 막 놀래서 막 소리 지르는 그런 것들이 막 뒤섞여서. 건물 안에선 학생과 교사 900여 명이 수업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화재 훈련을 했던 대로 후문으로 침착하게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방송에서 대피하라고 막 말했어요. 이렇게 가라고 했어요. 학생들이 수업 중이던 건물 복도 천장은 이렇게 검게 그을렸습니다. 교실로 들어가 보면 책상 위에 교과서와 학용품이 그대로 놓여 있는데요. 당시 긴박한 대피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면 불이 난 건물이 바로 옆에 있는데요. 대피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 학교는 교실 16개를 더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증축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5층에서 용접 작업 중 튄 불꽃이 2층 단열재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꺼졌지만 새 학기에도 빡빡한 교실 사정을 견뎌야 할 형편입니다. 학교는 내일부터 5일 먼저 방학에 들어가고 건물 안전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부산의 한 주점에서도 불이 나 건물 2개 층이 탔습니다. 경찰은 밖에서 터뜨린 폭죽 불티가 옮겨 붙은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강원도 양양에선 산불 진화 작업이 공식적으로 끝난 뒤에도 긴장의 불씨가 여전합니다. 바람만 불면 되살아나는 연기와 불씨를 쫓아다니느라 진화 대원도 주민들도 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양 산불 현장의 하루를 조승현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하지만 산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잔불 정리가 끝나고 12시간이 지난 오늘 새벽, 산 꼭대기가 다시 붉게 타오릅니다. 차량은 접근할 수 없는 위치, 산불 진화대원들은 애가 탑니다. 다행히 금방 날이 밝고 헬기가 투입돼 한숨 돌리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불씨를 잡으려면 깎아지른 절벽을 안전장비도 없이 내려가야 합니다. 바닥에서 계속 피어오르는 연기에 잠시도 맘 편히 쉴 수 없습니다. 조금 전 진화대원들이 다녀간 곳입니다. 물을 잔뜩 뿌려서 겉보기엔 불이 모두 꺼진 걸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돌틈에서 조금만 땅을 긁자 연기가 다시 피어오릅니다. 주불 진화 완료 이후가 지금 시간적으로는 또 오랜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불씨가 살아나 큰 불로 번진 게 지난 하루 동안 세 차례입니다. 어젯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주민들은 꺼진 불도 다시 보느라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제 다 껐다고 안심을 했는데 이렇게 또 쏙 올라가니까. 남은 불씨는 일주일이 지나도 다시 발화할 수 있어 양양에선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또 음주운전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술을 판 식당 얘기입니다. 고속도로 바로 옆에서 10년 넘게 비밀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식당 안에 손님이 가득합니다. 테이블엔 벌써 소주 서너 병이 쌓여 있는데 연신 술잔을 기울입니다. 얼큰하게 취한 일행이 골목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길 끝에는 문경 휴게소가 있습니다.
이 식당 이용객은 대부분 화물차 운전자들입니다. 인근에 사는 직원들이 밖에 차를 세우고 휴게소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임시 출입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훤히 열려 있으니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이곳을 통과해서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아래쪽에 술을 파는 식당이 보입니다. 2006년부터 이곳에서 영업을 하며 화물차 운전자에게 술을 팔아온 식당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을 할 걸 알면서도 술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운전자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 문제지. 우리나라 식당 다 뒤지면 다 걸리는 거지 뭐. 전국 휴게소 주변엔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2016년 추풍령 휴게소에서도 화물차 운전자를 승합차에 태워와 술을 판 업주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적발된 업소엔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되는데 형량도 낮고 영업 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일본에선 새해 아침마다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백화점과 쇼핑몰 앞에 복주머니를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건데요. 이 복주머니엔 판매 가격의 3배에서 많게는 10배에 달하는 상품이 들어있어서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문이 열리자 고객들이 복주머니를 사기 위해 전력 질주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쟁탈전을 벌입니다. 상점마다 복주머니 가격대는 천차만별. 어떤 상품이 들어있는지 보면서 한 해의 운을 점쳐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初めて行って開ける楽しみが争奪戦頑張ります。 외국인에겐 관광 코스로도 큰 인기를 끕니다. Very special. Yeah, it's only one, and the size is good for me. JTBC 이지은입니다. 네, 태양계 바깥에 있는 행성지대는 카이퍼 벨트라고 불립니다. 지구로부터 65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인데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호가 접근해서 카이퍼 벨트 안에 있는 소행성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구 형태의 두 천체가 맞닿아서 마치 눈사람 같은 모습입니다. 라틴어로 미지의 세계란 뜻의 울티마 툴레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That image is so 2018. Meet Ultima Thule. 역사상 가장 먼 곳에서 찍은 천체의 모습에 인류는 열광했습니다. Compared to Olaf the Snowman from Frozen, someone tweeted, "Looks like a jelly bean." 울티마 툴레는 카이퍼 벨트에서 태양 주위를 295년에 한 바퀴 돕니다. Farthest exploration of worlds ever. Our first close-up look at one of these ancient building blocks of the planets. 카이퍼 벨트의 암석과 얼음 조각들은 태양계가 생겨날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 있는 울티마 툴레도 45억 년 전 만들어진 뒤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울티마 툴레의 지형과 성분 등을 분석하면 태양계 초창기 환경을 규명할 수 있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16.3포인트 내린 1993.7로 마감하며 20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종가 기준으론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미국 애플사가 실적 전망치를 낮춘 데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국내 IT 부품 업체 주가가 덩달아 약세를 보인 영향이란 분석입니다. 조울증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교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조의금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유족은 강북 삼성병원 의료진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조의금을 썼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을 총괄하는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 전 처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대법원장과의 갈등설을 부인하고 재판 업무에 복귀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처장의 후임으론 조재현 대법관이 내정됐습니다. 한국인 여행객이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 추락해서 중태에 빠졌습니다. 주 LA 총영사관은 단체 관광을 온 30대 여행객 박모 씨가 지난달 30일 발을 헛디뎌 수십 미터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가지마라 손흥민, 요즘 토트넘 팬들 목소리입니다. 한 달간 골을 쏟아내다시피 한 손흥민 선수에게 아시안컵 대신 토트넘에서 계속 뛰어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이틀 뒤에 개막하는 아시안컵, 몰라보게 달라진 손흥민의 가치는 토트넘의 걱정에서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8년 전 손흥민은 이 골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9살에 아시안컵에 선발된 것도 놀라웠는데 쉽지 않은 장면에서 국가대표 데뷔골까지 쏘아올렸습니다. 4년이 흘러 2015년엔 우리 축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됐습니다. 아시안컵 8강전 우즈베키스탄을 무너뜨린 연속골, 호주와 결승전에서 터뜨린 종료 직전 동점골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아시안컵을 앞두곤 상황이 또 달라졌습니다. 지난 한 달간 토트넘에서 쏟아낸 8골, 손흥민의 가치는 더 뛰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 상황에서 아시안컵을 위해 떠나야 하냐면서 소셜미디어에 애원하듯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가을 아시안게임에 이어 또 아시안컵에 떠나게 돼 미안하다면서 슬프지만 한국을 위해선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 차출된 터라 이번엔 그나마 늦게 대표팀에 합류합니다. 손흥민은 열흘 뒤 토트넘을 떠나 우리 축구의 세 번째 경기 중국전을 준비합니다. 1960년 대회 이후 59년간 아시아 정상에 서지 못한 우리 축구는 오는 7일 필리핀과 첫 경기를 합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대리운전 이용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이 법적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 보니까 사고가 날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불안한 대리운전 업계의 현 주소와 함께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현장을 밀착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첫날 서울 청담동 대리운전기사 이창배 씨가 손님 차를 운전해주기 위해 저녁부터 나와 대기 중입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리며 대리운전 콜을 몇 차례 놓치기를 반복하다 남양주행 요청을 잡았습니다. 다른 길을 타고 아니면 약간 뛰겠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해 손님이 있는 곳까지 이동합니다. 서울을 벗어나 30km가 넘게 달리고 3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이 상당히 후미진 지역이라서 딱 보기에도 택시가 쉽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인데요. 지금 시간도 11시 반이기 때문에 이미 이곳 남양주시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대중교통편은 전부 차편이 끊긴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조금 걸어 나가서 택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류장 인근에는 또 다른 대리기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나가세요? 마성 나가서 서울 가는 거 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같이 가시죠. 외곽 지역의 경우 대리기사 서너 명이 택시비를 나눠 도심까지 이동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습니다. 장거리를 뛰느라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2번을 운행해 5만 5천 원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수수료 20%를 떼가지만 보험이나 관리비는 대리기사 몫입니다. 매달 한 프로그램당 15,000원씩 가져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평균 한 10만 원 정도씩을 내고 있습니다. 보험료. 그다음에 관리비라는 거를 이제 기존 업체들이 받아가고 있어요. 떼가는 돈이 많다 보니 교통 여건이 안 좋은 오지들은 대리기사들에게 기피 대상입니다.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리기사를 나르는 셔틀 기사들을 유사 운송업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신논현역은 대리기사들에게는 일종의 터미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싼 셔틀을 타고 이곳에 와서 내리거나 여기에서 다시 셔틀을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셔틀 수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대리운전은 각종 사고에도 취약합니다. 대리기사가 보험에 들고 있어도 보장 한도가 낮고 인명사고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사사고 같은 경우에는 대리운전자 보험으로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혜택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책임보험으로 그 인사사고를 저희가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나흘 전인 지난달 말 30일 새벽 1시쯤 충청도의 한 교차로입니다.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오른쪽에서 직진하던 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대리기사의 신호 위반으로 차주와 동승자 2명 그리고 상대 차량 운전자까지 크게 다쳤습니다. 적신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쭉 직진을 하는데 옆에서 차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들어봐갖고 차는 완전 폐차기 지경에 이르렀고 친구는 수술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 명은 기절 상태였어가지고. 보험이 적용된다는 걸 문자로 통보받았지만 해당 대리운전 기사는 아예 보험을 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고 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대리운전을 어떻게 부르겠어요? 누굴 믿고. 제가 피해자 차량까지 다 몰아주게 생긴 입장이에요.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냥. 대리운전 업체 측은 당시 대리기사 동생이 운전을 하다 생긴 사고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형님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동생분이 나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사고가 생긴 모양이에요. 저희가 일일이 또 일 나올 때 화상통화라든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대리운전으로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이를 규제할 법규도 기관도 없습니다. 하루 평균 대리운전 요청이 30만 건, 대리기사는 20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고충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위험과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입니다. 시간의 장벽을 넘고 공간의 경계를 넘고 뻔한 방식을 넘어 매일 함께 놀라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이게 바로 너와 나의 리브. 너도 넘어봐. KB 국민은행 리브.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도 이제 그 병을 잘 알아요. 스스로 고백했던 바, 그 역시 마음의 감기를 겪은 환자였습니다. 어느 날 견딜 수 없는 허리 통증과 함께 찾아온 우울증. 그는 뒤늦게 환자들이 했던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예. 우울증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였지만 환자가 느끼는 감정엔 무지했던 의사. 진정한 치료는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는 부러지지 않겠다고, 보다 정확히는 스스로를 부러뜨리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호되게 알아보았기에 환자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었고 위험의 순간에 타인을 먼저 챙긴 그 마음 또한 바로 거기에서 연유하였을 것입니다. 의료진에 대한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황망한 사건에 대한 대책은 쏟아지고 있죠. 그러나 해를 넘어가면서 전해진 그 비극적인 소식은 역설적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 의사는 영국 시인 딜런 토머스의 시구를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책 첫머리에 인용한 문구도 바로 이것이었죠. 절망의 마음 대신 어떻게든 답을 찾고자 했던 짧은 여정, 그의 시간은 이제 멈춰서게 됐지만 길고 두꺼운 한 해는 우리 앞에 여전히 남아있고 그가 남긴 질문과 과제 또한 우리 앞에 남아있습니다.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 어쩌면 이 말은 그의 생명을 앗아간 그의 환자는 물론이고 세상 모든 이들에게 그가 해주고 싶었던 말은 아닐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거운 마음으로 사족을 하나 답니다. 오전 내내 우리는 한 생명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미디어는 어쩔 수 없이 그의 행방을 중계방송하듯이 쫓았지만 돌아온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말도 이것이 아닐까. 그가 쏟아냈던 말들이 진실인가 아닌가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예, 이순자 씨가 남편 전두환 씨를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죠. 근데 과거 영상을 찾아보니까 전두환 씨도 비슷한 말을 해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내가 미국식 민주주의를 했다. 대통령 2번 하려다가 모범을 보이려 한 번만 했다. 이것이 모두 저희가 확보한 전두환 씨의 육성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임소라 기자입니다. 2012년 전두환 씨는 국내를 찾은 미 예일대 경영대학원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이런 사회가 되면 이건 선진국 될 수가 없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잘 판단해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나는 군인 출신이니까 민주주의도 군인식으로 할 위험성이 있는데 장관 같은 분이 옆에 있어서 거의 미국식과 같은 민주주의를 했다고 내가. 5년 단임제를 자신이 이룩한 업적이라고도 했습니다. 불란서식으로 7년 두 번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이제 7년을 딱 하고 시범을 보이고 모범적으로 한번 하고 그다음에 내 후임 대통령들은 5년씩만 해라. 2012년 당시 남편 옆에 있던 이순자 씨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먹고 살 수 있는 기초를 양분 교십 때 다 한 거예요. 저는 마누라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 씨의 발언이 실언이 아니라 확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전두환 씨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이 씨의 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한 이야기인데 사사로운 이야기. 다만 김 위원장은 이 씨 발언이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예,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가 광주를 찾아서 진압 방식을 논의했다는 기록이 담긴 저서가 발견됐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당시 전 씨 전속 부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전 씨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썼습니다. 소문만 무성했던 전 씨의 광주 방문서를 입증할 단서가 될지 주목됩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소설가 고 청금성 씨가 1988년 1월 펴낸 12.6, 12.12 광주 사태 후편입니다. 소준열 정교사 사령관, 정호영 특전사령관 등이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현지로 내려온 전두환 보안사령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측은 현지라는 말이 전 씨가 광주에 왔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자가 당시 전 씨의 전속 부관으로부터 대부분 보안사령부가 수집한 자료를 넘겨받아 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기록관 측은 1980년 5월 21일 정교사령부 또는 광주 비행장에서 만나 진압 방식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전 씨가 광주에 직접 갔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물증을 찾지 못했고 전 씨도 회고록에서 5.18 당시 광주 방문을 부인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어쨌든 국민 물론이죠. 소득을 물론이죠. 3배를 키워놓고 나왔고 네, 세계에서 10% 평균 이상 올렸습니다. 경제 성장률 12%를 연속으로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다 그러고요. 또 우리나라의 국군 용창의 계기를 가진 올림픽을 네, 이순자 씨가 한 매체와 한 인터뷰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팩트체크팀은 2시간에 가까운 인터뷰 전문을 분석했습니다. 과장과 왜곡, 궤변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경제에 대한 자화자찬입니다. 오대영 기자, 국민소득 3배, 평균 경제성장률 12% 이거 맞는 수치입니까?
부풀려진 숫자입니다.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은 3배가 아니라 2배 늘었습니다. 1980년에 1,686달러였는데 1987년에 3,467달러가 됐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집권 8년간 평균 8.6%입니다. 12%가 아닙니다. 전두환 정부가 물가 안전 정책으로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반대로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를 심화시켜서 경제 체질을 오히려 악화시켰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국민들이 다 같이 이뤄낸 성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통계가 과장됐다는 거고 두 번째 내용도 좀 볼까요? 네, 들어보시죠. 사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민주화가 뭐예요? 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돼야 민주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개인의 자유와 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다라는 망언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까지 언급을 한 거잖아요. 회고록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을 두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본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이다라는 궤변입니다. 네. 이 회고록이 허위 사실로 역사를 왜곡했다는 건 법원 판결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당시 법원은 역사에 대한 다른 견해를 밝히려면 객관적 자료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헌법 21조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기반해서 대법원은 2005년에 명예권 침해에 대해서 출판 금지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전 씨가 추가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지금 넘겨져 있는 상태인데 법원에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확인할 내용이 이 재판과 관련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왜 꼭 광주에서 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예. 더욱이 법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번 소송 같은 경우야말로 관할 이전을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명문 규정에 딱 들어맞는 규정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광주에서 재판을 하는 게 법에 어긋난다라는 취지의 발언인데 근데 광주지검에 고소가 돼서 수사가 이루어져 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범죄가 일어난 광주의 지방법원에서 할 수 있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는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범죄의 성질이나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 법원이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전 씨의 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씨 인터뷰는 이런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한 겁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예, 첫 키워드는 민주주의의 가족으로 잡았습니다. 예, 혹시 이순자 씨? 예, 그렇습니다. 예. 이순자 씨가 연초 한 인터뷰에서 남편인 전 씨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얘기한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오늘 한 인터뷰에서 그러면 이 씨의 논리대로라면 민주주의의 할아버지는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누냐냐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처럼 이 씨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진행자가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오빠냐라고 묻자 오빠는 아니고 그냥 파렴치범이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냥 말 실수가 아니라 예전에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전두환 씨가 얘기했던 것. 아까 저희들이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 본인이 민주주의를 앞당겼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95년부터도 그런 얘기를 반복해 왔는데요. 예. 당시에 유명한 골목 성명이 있습니다. 내란죄 등으로 검찰에 소환됐을 당시 골목에 서서 준비한 성명서를 읽었는데 예. 이때도 김영삼 정부가 당시에 김영삼 정부였는데요.
전 정권을 내란에 의한 범죄 집단으로 규정해서 과거의 모든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당시 성명성 내용이고요. 김 전 대통령은 자신의 역사관을 분명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이 검찰에 소환되고 이런 것들은 잘못이 없는데 정치 보복이다라는 주장을 이전부터 꾸준히 해왔습니다. 예. 전 씨 부부가 대통령제의 단임제나 또는 직선제 개헌을 한 것이 본인이 민주주의를 앞당긴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펴왔는데 사실 원래 전 씨는 직선제 개헌을 계속 반대해왔고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시민들이 어렵게 쟁취한 것이었습니다. 예. 실제 광주 지역 언론은 오늘 일제히 일면 기사에 이순자 씨의 발언을 놓고 망발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예. 사실 뭐 저희들 세대는 이건 다 아는 얘기긴 한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혹시 모를 수도 있죠. 골목성명이 뭔지 뭐 모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BI에 대해서 잠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떡볶이가 비쌌다로 잡았습니다. 예. 누가 불만을 표했습니까? 직원 상습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예. 저렇게 출석하면서 변호인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는데요.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달라라는 얘기였고요. 자료에는 사실은 송 대표가 폭행 피해자인 양 씨와 친했다. 그러면서 그 주장의 근거로 둘 사이의 일부 카톡 대화 내용 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예. 잠깐 그 내용을 보면 제가는 송 대표인데요. 사무실 근처에 도착해서 커피 매니아인 양 씨를 위해 커피를 사다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커피를 사줄 정도로 친했다는 얘기인데요. 당시에 근거로 든 카톡 내용을 잠깐 보면 예. 먼저 추우면 커피포트에 물이라도 끓이세요. 추운 사무실에 혼자 있었던 양 씨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습기로 인해 금방 따뜻해집니다라고 송 대표가 얘기하고요. 내비라고 대답하자 다시 끓이라고 하고 느낌표 2개가 있고요.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끓이라고 하고 느낌표 2개, 물 하니까 네 대답을 합니다. 일단 느낌표 2개를 쓰는 거는 축하나 환영이 아니면 대부분 상대를 다그칠 때 씁니다. 예. 내비라고 대답했던 양 씨도 뒤에는 네로 톤이 좀 바뀌고요. 그다음에 해당 사무실에는 송 씨가 가기로 돼 있었는데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커피가 필요한가요로 묻자 양 씨가 사다 주시면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커피도 이렇게 아주 좀 뭐랄까 순한 분위기에서 가져다 준 것 같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커피도 주고 때리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이 대화 내용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건 물을 안 끓이면 큰일이 날 법한 것으로 예. 일단 추정은 됩니다. 예. 떡볶이와 관련된 대화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요. 송 씨가 카톡 내용을 보면 송 씨가 무슨 다방 뭔데 이리 비싸냐라고 카톡에 양 씨에게 묻습니다. 예. 그러자 양 씨가 최 부사장이랑 같이 먹었어요. 떡볶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 저 앞에 점 3개 있는 거는 저희가 그대로 받아 적은 겁니다. 예. 한 프랜차이즈의 떡볶이인데요. 제가 가격을 확인해 보니 2, 3인용이 먹는 소칭 중짜가 14,000원 정도였습니다. 싸진 않군요. 물론 싸진 않습니다. 예. 하지만은 당시에 이제 바지 사장이었는데 일종의 명색이 대표인데 10,000원대 떡볶이를 사 먹었다고 구박을 받은 겁니다. 예. 경향신문이 양 씨와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다 통화를 했는데요. 당시에 경향신문 얘기로는 양 씨가 떡볶이를 샀다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자 문자로 그 내용이 가자 떡볶이가 비싸다고 구박한 것이다라고 예. 했습니다. 또 오늘 송 씨 측에서 송 대표 측에서 보도자료에는 이런 사진도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송 씨가 대학 강연을 갔을 때 종강 파티, 일명 쫑파티라고 하는데 예. 그 쫑파티에 양 씨도 같이 초청했다. 친해서 초청한 것이다. 라는 주장인데요. 오늘 양 씨는 이에 대해서 사람이 너무 없으면 그러니까 학생이 4명밖에 없으니 머릿수를 채우라고 해서 당시 쫑파티에 간 것이다. 라면서 송 대표가 친하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예. 양 씨는 사실 송 대표가 3년간 자신을 폭행했다며 고소를 했고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고 영상과 녹취록도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로 가죠. 예, 다음 키워드는 총 맞은 것처럼으로 잡았습니다. 노래 제목 아닌가요? 예, 노래 제목인데요. 연상되는 대화가 있어서 예. 키워드를 총 맞은 것처럼 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서울시당 위원장은 지난번 쇄신 대상에 올랐던
이은재 의원이고요. 같이 쇄신 대상에 올랐던 이종구 의원이 지난번 한국당의 인적 쇄신이 빈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해당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진짜 총을 맞았습니다. 이번에 당협위원장직을 이렇게 물러나게 한 거는 제가 진짜 총이 아니라 이건 빈총이다. 예. 인적 쇄신을 크게 한 것처럼 했지만 당사자들은 빈총에 맞은 거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예. 2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새로 뽑으면 의미가 없는 쇄신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이미 당권 주자들이 앞에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각 지역을 돌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얼굴 알리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당원 투표가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개별 의원들에게도 잘 보여야 합니다. 예. 이미 쇄신보다는 당내에서는 화합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신년 인사회에서 당권 주자로 나섰던 주호영 의원은 새로운 당은 민주적으로 동지 여러분들을 하나로 뭉치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새로운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인적 쇄신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 왔죠. 예. 있어 왔는데요. 슬슬 입증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수고했습니다. 내일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다시 영상권을 기록하겠습니다. 다만 대기 정체 현상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 지역은 내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일 전망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